제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척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날씨 참 좋죠? 공기도 맑고. 여기서 지내시면 건강도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유난히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10월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옷깃을 파고드는데 정수리로 쏟아지는 햇볕은 왜 그리도 야속하게 따뜻하던지요. 제 마음은 이미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기슭 희망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녹슨 철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의 차가운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제 손바닥이 그 차가운 쇠붙이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이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쳐다보는 듯 경멸과 귀찮음이 섞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지혜야, 아가, 나 여기 있기 싫다. 나 멀쩡하잖니. 내가 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 나 집에 갈란다. 응? 제 애원에도 지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힌 팔을 신경질적으로 빼내며 온 매무새를 다듬더군요. 그때 요양원 안쪽에서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자, 어르신, 들어가십시다. 따뜻한 밥 드시고 쉬셔야죠.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왜 들어가? 준혁아, 준혁아. 내가 말 좀 해봐라. 엄마 여기 싫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던 힘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젊은 남자 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처참한 꼴을 보며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 제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저만치 떨어진 검은색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낯설고 매정해 보이던지요. 철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에 막이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며느리 지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잘 가세요. 그리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부르릉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의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단 한 번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버려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옥. 올해로 65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준혁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남편이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어린 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저 아이만큼은 기죽지 않게 키우겠다. 그날부터 제 손엔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는 식당 불판을 닦았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밤에는 곰 인형 눈을 붙이며 졸음을 참았습니다. 겨울철 찬물에 손을 하도 담가서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피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손등에 밴드를 붙이며 웃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게 우리 준혁이 등록금이고 미래였으니까요. 엄마, 나 S대 합격했어. 준혁이가 합격 통지서를 흔들며 뛰어오던 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내 새끼 훌륭하게 키웠으니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의 겨울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단정한 투피스 정장에 하얀 얼굴이 참 고운 아가씨. 바로 지혜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혁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그때 그 말에 속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싹싹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던 그 따뜻한 온기가 다 가식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제 형편에 맞춰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예단이니 예물이니 아무것도 못해줬지만 지혜는 저희끼리 사랑하면 되죠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런 천사 같은 며느리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신혼 초 몇 달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지혜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이면 서툰 솜씨로 요리도 했습니다. 준혁이는 그런 아내가 예뻐 죽겠다는 듯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말이죠. 어머님, 찌개 맛이 좀 이상한데요? 설탕 넣으셨어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네. 응? 아니야,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내가 실수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처음엔 사소한 지적이었습니다. 분명히 평소처럼 끓인 찌개였는데 지혜는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미각이 둔해졌나 싶어 미안해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 방 화장대 위에 있던 지혜의 화장품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제 수분크림 못 보셨어요? 이게 왜 어머님 방에 있어요? 난 손도 안 댔는데. 이상하다. 내가 청소하다가 무심결에 가져다 놨나? 분명 제 기억엔 없는데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열쇠가 없어지고 지갑이 냉장고 냉동실에서 발견되고 가스불을 켜놓고 나갔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점점 제 자신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로망이 든 걸까? 벌써 치매가 온 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책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지혜도 걱정을 많이 해. 요즘 엄마 깜빡깜빡 하시잖아. 아들의 눈빛에 서린 걱정이 진짜인 것 같아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며느리와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묻는데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고 비행기라는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경도인지장애 초기라는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치매 전 단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좌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내가 이제 쓸모없는 노인네가 되었구나. 하지만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이라도 마실까 하고
방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기다려? 나 더는 못 참아. 노인네 냄새나는 것도 그렇고 나 예민한 거 알잖아. 쉿, 목소리 낮춰. 엄마 깨시겠다. 조금만 참아, 지혜야. 요양원 자리 알아보고 있잖아. 아니, 요양원 보내는 거랑 명예 이전은 별개잖아. 어머님, 요양원 들어가시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싹 다 우리 앞으로 돌려야지.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연기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연기, 재산?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냉장고 속의 지갑, 엉뚱한 곳에 있던 화장품, 찌개의 설탕. 제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위한 며느리의 치밀한 조작이었던 겁니다. 오빠, 그 건물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그거면 우리 빚 갚고도 평생 놀고 먹어. 방문 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내 아들을 구워 삶아서 나를 고려장을 시켜?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해줄 줄 알고? 내 피 같은 돈, 내 아들. 절대 너 같은 년한테 못 준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살아서 이 끔찍한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침이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없었지만 이곳은 철창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르신, 기상시간이에요. 밥 드셔야죠. 얼른 일어나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기 때문입니다. 복도로 나가니 저처럼 회색 환자복을 입은 노인들이 유령처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축 늘어진 어깨. 한 할머니가 제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주는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 생각하지 마. 그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식당에 앉아 밥을 넘기려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미술 치료 시간이라며 색연필과 그림책을 나눠주더군요. 유치원생들이나 할 법한 색칠 공부였습니다. 치욕스러웠습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보세요. 난 이거 안 해요.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한테 왜 이래요? 어르신, 자꾸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다 치료 과정이라니까요. 제가 색연필을 밀쳐내자 직원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곧장 원장이 달려오더군요. 박순옥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보호자가 동의한 규칙이에요. 계속 흥분하시면 안정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정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간호사가 분홍색 알약 2개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거부하려고 입을 다물었지만 남자 직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강제로 입을 벌리고 약을 털어 넣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꿀꺽 삼켰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혀가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뚝뚝 끊겼습니다. 아,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하는데. 하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약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약 기운이 가셨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퍼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미치광이가 되겠구나. 약을 먹으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똑같은 약이 나왔습니다.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 깊숙이 알약을 숨겼습니다. 직원이 입을 벌려보라고 했을 때 혀를 들어 보이지 않고 살짝만 벌렸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대충 보고 지나갔습니다. 직원이 등을 돌리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약을 뱉어냈습니다. 하얀 알약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걸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 며칠 동안 몰래 약을 버리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공중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준혁아, 나다 엄마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여기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여. 나 좀 데려가라, 응? 하지만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냉정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엄마 증세가 심해지셨다고. 거기서 치료 잘 받으세요. 저 바빠요. 아니야. 지혜가 꾸민 짓이야. 걔가 내 재산 노리고. 지혜 욕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며느리 의심하는 거, 그게 다 치매 증상이에요. 끊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 내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저 차가운 철창보다 더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굴러다니는 낡은 노트를 하나 주워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0일 약을 안 먹었다. 정신이 맑다. 10월 21일 지혜가 왔다 간 날. 서류 얘기를 했다.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침대 매트리스 밑을 뒤지던 직원이 노트를 발견한 겁니다. 원장님, 여기 보세요. 환자가 뭘 자꾸 적는데요? 피해망상이 심하시네.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해서 기록하는 거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약 용량 늘리세요. 노트는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곳,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이곳에서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면회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좀 상하셨네. 지혜는 제 안부는 묻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턱하니 올려놓더군요. 증여계약서, 성년후견인 동의서. 어머님,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여기 도장 찍으세요. 어차피 치매 판정 받으셔서 법적으로 재산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저랑 준혁이가 알아서 잘 굴려드릴게.
이 나쁜 년. 내가 사람이냐? 내가 호락호락하게 찍어줄 것 같아? 제가 서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자 지혜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했습니다. 방긋 웃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가더니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 본데 여기서 나갈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준혁 씨도 다 동의한 거라고요. 그냥 곱게 도장 찍고 편하게 사세요. 약 더 먹고 침 질질 흘리면서 바보처럼 살고 싶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제 아들까지 공범이라는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혜는 원장실로 찾아가 더 독한 약을 쓰라고 난동을 피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약이 세 알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더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입 크게 벌리세요. 혀 들어보세요. 옳지. 꼼짝없이 삼켜야 했습니다. 세 알의 약효는 무시무시했습니다. 1시간 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박순옥이다. 나는 박순옥이다.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지만 자꾸만 기억이 지우개로 지워지듯 사라져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될까봐. 저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바보가 되어버릴까봐.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멍한 척 연기를 하고 밤에는 몰래 약을 뱉어내며 버텼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저 간호사도 친절한 척하는 저 요양보호사도 다 며느리가 심어놓은 감시자 같았습니다. 그 무렵 새로운 복지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서준. 다른 직원들이 노인들을 짐짝 취급할 때 유일하게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대화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청년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다 가식일 거야. 나를 속이려는 수작일 거야. 저는 그가 다가오면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침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약을 혀 밑에 숨기고 화장실로 급하게 가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부딪혔고 입안에 있던 알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최서준 복지사 앞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들켰으니 독방에 가두고 주사를 놓겠구나. 저는 덜덜 떨며 그 청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서준 씨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주위를 살피더니 자신의 발로 떨어진 알약을 쓱 가렸습니다. 어르신, 얼른 가세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는 눈짓으로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화장실로 도망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지? 왜 신고하지 않았지? 그날 저녁 정원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서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르신, 안 드신 거 알아요. 약. 며칠 지켜봤어요. 멍한 척 하시지만 눈빛은 또렷하시잖아요. 다른 분들이랑 달라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나를 구해준 사람, 내 비밀을 지켜준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제 의심의 빗장이 그제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정말 내 말 믿어줄 수 있어? 다들 날 미친년 취급하는데? 믿어요. 제가 본 어르신은 지극히 정상이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주위를 살피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계략, 아들의 배신,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재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준 씨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죠? 이건 범죄예요. 도와줘요. 증거가 필요해. 며느리가 다시 오면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데 혼자서는 방법이 없어. 서준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결심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제 할머니 생각도 나고. 이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네요. 다음 면회 때 제가 몰래 녹음을 할게요. 어르신은 평소처럼 연기만 하세요. 아셨죠?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비밀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준 씨와 손을 잡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의 자백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경찰이 움직이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원장이 며느리한테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써줬다는 이중장부, 그게 원장실 금고에 있을 거예요. 원장실? 거긴 CCTV도 있고 항상 잠겨 있지 않나? 그래서 작전이 필요해요. 내일 오후 2시 직원회의 시간에 제가 몰래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원장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어르신이 밖에서 시간을 끌어주셔야 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로 모이는 게 보였습니다. 원장도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복도를 지나가더군요. 그때 서준 씨가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로비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다 도망쳐. 내 돈 내놔. 으악. 제가 식판을 엎어버리고 바닥을 뒹굴자 요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이 뛰쳐나오고 회의실로 가던 원장도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또 왜 이래? 진정제 가져와. 빨리. 직원들이 제 팔다리를 붙잡고 제압하는 아수라장. 그 틈을 타 서준 씨가 원장실 쪽으로 몸을 숨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악을 쓰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제발, 제발 빨리 찾아야 할 텐데. 한편 원장실로 잠입한 서준 씨는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지만 이중 장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김지혜 씨한테 전화해서 돈 더 내놓으라고 해. 아주 진상이야. 원장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준 씨는 다급하게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원장의 생일. 비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며느리 지혜의 이름이 적힌 봉투와 조작된 진료 기록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원장이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찰나 서준 씨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1층 화단이었습니다. 달칵? 원장이 들어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커튼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 씨가 제 손에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손등과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확보했습니다. 이거면 형사님들도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원장과 며느리 둘 다 엮어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서준 씨의 상처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청년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증거,
이게 바로 내일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덫을 완성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가에서 어딘가로 문자를 보낸 서준 씨가 비장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준비됐습니다. 방금 형사님들이 도착해서 복도 끝 비상계단에 잠복하셨어요. 녹음기가 켜지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실 수 있죠? 그래. 내 걱정은 마라.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잠시 후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와 준혁이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들이 제 발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재빨리 커튼 뒤 사각지대에 몸을 숨기고 녹음기 전원을 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준혁 씨까지 데려왔으니까 이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일부러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가, 지혜야, 이거 찍으면 정말 나 집에 보내주는 거니? 나 여기 너무 무섭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약을 줘. 아유, 진짜 몇 번을 말해요. 도장 찍으면 보내준다니까요. 빨리 찍어요. 나 바쁜 사람이에요. 준혁아, 아들아, 내가 말 좀 해다오. 엄마 치매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양심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엄마, 그냥 좀 찍으라니까. 지혜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야.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마지막 미련을 끊어냈습니다. 지혜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는지 본색을 드러내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었죠? 아들도 그러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멀쩡한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쩔 거야. 어머니가 돈을 안 내놓고 저렇게 정정하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곱게 미친 척하고 도장 찍으란 말이야. 이 노망난 노인네야. 노망난 노인네.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약에 취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본심이 나왔구나. 김지혜. 뭐야? 당신, 지금 말투가 왜 이래? 왜? 치매 걸린 시어미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서 무섭냐? 아니면 내 그 추악한 계획이 다 들통날까봐 무서운 거냐? 지혜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는 순간 커튼이 젖혀지며 서준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김지혜 씨, 방금 하신 말씀 아주 깨끗하게 다 녹음됐습니다. 입 닥쳐라. 제 호통 소리에 지혜와 준혁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집어 지혜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사이 저는 베개 밑에서 진짜 등기권리증을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내년이 그렇게 탐내던 재산? 그래, 보여주마. 똑똑히 봐라. 이게 뭔지. 이게 등기권리증? 주소가 경기도 희망요양원? 그래. 내가 날 가둔 이 요양원 건물. 내가 서 있는 이 바닥. 내가 숨쉬는 이 공기. 전부 다 내 거다. 넌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온 거야. 원장도 모르게 한 건 내 실수였어. 약에 취해 있는 동안 제대로 말도 못했지. 하지만 이제 정신 돌아왔으니 똑똑히 알려주마. 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서준 씨가 핸드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형사님, 지금입니다. 들어오세요. 병실 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김지혜 씨, 박준혁 씨, 존속 학대 및 사기 미수,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방금 안에서 나눈 대화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말도 안 돼. 이거나.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지혜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뼈저리게 느껴봐라. 거긴 내 건물이 아니라서 아주 춥고 외로울 거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부는 초겨울, 지혜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준 씨의 부축을 거절하고 당당하게 혼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낯익은, 아니 이제는 낯선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느라 밖에는 있었지만 몰골은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지혜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진짜 말렸다고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아들을 보며 느낀 감정은 연민이 아닌 혐오였습니다. 저는 구둣발로 아들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비켜라. 내 아들 준혁이는 몇 달 전 나를 요양원 철문에 버리고 간 그날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사기꾼의 공범일 뿐이야.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지혜는 짐짓 불쌍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서준 씨가 훔쳐온 이중 장부를 증거로 제시하자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증거 1호. 피고인 김지혜가 허위 진단서를 대가로 원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넨 비밀 장부입니다. 피고인,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거 다 남편이 시킨 거예요. 준혁 씨가 빚 갚아야 한다고 엄마 재산 뺏자고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뭐,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명품 가방 사고 싶다고 엄마 고려장 시키자며. 판사님, 저 여자가 악마입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법정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산다던 부부가 형량 조금 줄여보겠다고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꼴을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지혜는 존속을 감금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에서도 반성은커녕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와 함께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속 응어리는 비로소 산산조각 나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끔찍했던 요양원은 이제 없습니다. 서준 씨와 저는 건물을 뼈대만 남기고 싹 뜯어 고쳤습니다. 감옥 갔던 쇠창살을 뜯어내고 햇볕이 잘 드는 통창을 냈습니다. 이름도 따뜻한 집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어르신들이 화단에 꽃을 심으셨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서준 씨는 이제 어엿한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 씨가 수줍은 얼굴로 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은지. 마음씨가 참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서준 씨는 저를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1년 뒤 요양원 앞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요양원 어르신들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호텔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준이가 신랑 입장을 할 때 저는 혼주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나를 버렸지만 가슴으로 낳은 이 아들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은인이자 제 진짜 어머니이신 박순옥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따뜻한 집은 이제 전국에 5호점까지 낸 튼튼한 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더 큰 선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사탕 주세요. 서준이와 은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 지우입니다. 이제 막 4살이 된 지우는 저를 친할머니보다 더 따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지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서준이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준혁이 소식은 가끔 듣습니다. 지혜가 감옥 간 뒤 폐인처럼 살다가 지방 공사판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업보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서준이의 손을 그리고 옆에 앉은 은지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하다마다 내 평생 지금처럼 따뜻했던 적이 없었어. 피가 섞여야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서로 믿어주고 아껴주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 바람이 불어옵니다. 3년 전 요양원 철문 앞에서 느꼈던 그 시리고 차가운 바람이 아닙니다. 제 볼을 부드럽게 감싸는 훈훈하고 다정한 가을바람입니다. 배신과 고통 끝에 만난 나의 진짜 가족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밤,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